바다 건너 국경을 달리한 두 도시.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면 수평선 넘어 보이는 곳. 대마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의 섬이다. 대마도는 부산과 수많은 백길 교류의 흔적이 남아있다. 임진왜란 이후 200년간 지속된 조선 통신사. 고대부터 백길 교류를 통해 한반도는 어떻게 세계와 만났는지 알아보자. 부산 해안 고지대에서는 맑은 날이면 대마도가 보인다. 대마도는 일본 본토보다 한국이 더 가까운 외국 섬이다. 대마도는 일본 본토와 한반도 사이에 징검돌처럼 놓여 있다. 대륙의 문화가 일본으로 가는 중간 기항지였으며 해양 문화가 대륙 한반도로 오는 통로였다. 행렬이 부산에서 이제 출발해서 스시마에 도착해서 일본 이제 본토까지 해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기 직전에 정사, 부사, 종사간 이 3사가 해신에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고 험하기 때문에 그 무사 항해를 기원드리면서 그 제를 올린 것이 이제 해신제의 시작입니다. 조선통신사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0여에 걸쳐 일본으로 공식 파견한 외교 사절단이다. 화공들도 동행해 수많은 그림을 남겼다.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으로 단절되었던 국교를 회복하고 문화를 교류하기 위해 일본으로 파견되었던 국가사절단입니다. 지금 보시는 조선통신사 선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 볼 수 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여 바다를 건넌 만큼 채색과 문양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꾸며 그 위용을 높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조선통신사선은 조선통신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실질적인 자료입니다. 조선통신사선은 화공과 함께 조선의 문화도 싣고 갔다. 이원천의 호도도 그중 하나다. 호랑이가 서식하지 않는 일본에서 호랑이 그림은 일지배층의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또 멋진 화조도는 일본인들이 갖고 싶은 그림 중 하나였다. 조선통신사선의 첫 기항지는 대마도 북쪽 사스나항과 와니우라항이었다. 사절단 선박들이 최초로 대마도 북단의 와니우라라든지 이런 항구에 기항을 해서 1차적인 문물을 전파를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마도와 부산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과거에는 대마도 서북쪽 사스나항이 대륙과 연결하는 국제 교육항이었다. 백제 왕인 박사가 처음 도착했던 와니우라항도 국제 교류항이었다. サスナは3月から8月、春から夏、秋口にかけてそこを拠点とします。で、冬は引き続きワニウラを拠点とします。この2つの港が朝鮮との貿易の拠点にあります。 사스나항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현장이기도 했다. 과거 어느 시절에도 대마도가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공산품이라든지 농수산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남단하고 가장 가까운 대마도 북단의 사스나나 와니우라 항구는 예로부터 한반도로 향하는 가장 큰 항구일 수밖에 없었고, 백제 최고의 학자였던 왕인 박사가 일본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도로했던 그런 곳이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흥성하던 당시의 유학을 전파를 했던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현창비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본토와 가까운 대마도 남쪽 이즈하라시가 대마도의 중심 항구다. 一緒に韓国の学術人と一緒にこのユネスコの登録申請の資料を選定し申請書を書いています。朝鮮通信使というのは韓国と日本の共通の歴史遺産であると。どうしたら2つの国が仲良くお付き合いできるのかということがよくわかります。そして、平和のためのテキスト教科書にな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ので、朝鮮通信使のこういった歴史的意義を生かした上で、未来志向の日韓関係を築いていけたらいいな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います。 물론 조선통신사가
일본의 문화와 예술을 전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남미 원산의 구황작물 고구마가 대마도를 통해 한반도로 온 것이다. 대마도는 한국과 지리, 해양학적으로도 무척 가깝다. 대마도 북쪽 해안은 한국에서 발생한 해양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매년 한국 대학생들이 이곳에서 쓰레기 수거 활동을 벌였다. 한국의 해류도 대마도로 흐른다. 그렇다 보니 한국 현대사의 비극과도 인연이 있다.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께 제주에서 220km 떨어진 대마도에 수백 구의 한국인 시체가 떠밀려왔던 것이다. 한일 관계는 역사적으로 긴장과 갈등, 평화가 쇠사슬처럼 이어져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민초들은 평화를 갈구했다. 대마도 북동단 곳에 있는 구조탑은 그런 정신을 담고 있다. 러일 전쟁 당시에 대마도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전함의 수병을 대마도 주민들이 구출하고 돌봐줬다는 것이다. 조선통신사가 오가던 시기에도 조선의 역관을 실은 배가 북쪽 바다에서 침몰한 사고도 있었다. 대마도인들은 이들을 위한 거대한 위령비를 세웠다. 백길로 이어진 양국의 교류는 훨씬 이전인 고대부터 이어지고 있다. 대마도에서 한국형 고분 유적이 발굴된 것이다. 동아시아 북단 해상 교통로 중에서 핵심적인 요충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문물이 일본 땅, 특히 대마도에서 발굴이 됐다. 이것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서는 긴밀한 교류가 있었다라는 것의 증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부산과 이제 대마도 사이는 어떻게 보면 일본과 밀접하게 생각을 하면 거의 뭐 하나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정도로 서로 자기의 뭐 정체성은 가지고 있으나 양국이 교류를 하면 할수록 이 대마도하고 부산하고가 잘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전체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시금석 같은 동네, 이래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서 좀 더 좀 긴밀한 교류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용 사적공원. 경상 좌수용이 있던 자리에 안영복 장군 사당이 있다. 이곳은 수영강 하류. 부산포에 외관이 있어 조선은 이곳에 군사시설을 두었다. 그런데 수용만을 막 벗어나면 오른쪽 5, 6도가 보이는 신선대에는 특이한 기념물 하나가 있다. 영국 해군 브로톤 함장은 왜 부산에 찾아왔을까? 그는 연해주를 거쳐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며 해안선을 관측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부산 용당포. 그의 탐사에서 부산을 만난 것은 필연이었다. 동해뿐만 아니라 남해의 백길도 부산으로 이어진다. 부산항은 제주도, 남해, 서해 백길을 동해 백길과 이어주는 요충지였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한반도의 백길은 부산으로 통했다. 부산에서 만나고 부산에서 뻗어나갔다. 근현대 여객선은 목포에서 부산을 거쳐 울릉도로 갔다. 제주도에서 검문도를 지나 부산을 거쳐 울릉도로 가는 여객선도 있었다. 일제강점기 때 울릉도에 한 1,400명 정도 일본인이 와서 살면서 일본인이 일본을 갔다가 부산을 갔다가 울릉도로 올 수 있는 교통항로를 이용했고 1963년도까지 부산 항로가 개설되어 운항하다가 울릉도에서 부산까지 전체 뭐 30시간씩 날라 20시간씩 그래 걸렸습니다. 부산에서 모든 생필품이나 물류가 동해안을 따라 올라와서 포항 주변을 통해 울릉도까지 공급되는 망이 형성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육상교통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해상교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오징어나 그다음에 김, 해산물이나 이런 거는 또 부산을 통해 수출이 되고 일본을 가게 되고 부산이 아니면 모든 게 물류가 소통이 될 수가 없으니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울릉도는 먼 백길이었지만 선조들에게는 고대로부터 경험한 익숙한 백길이었다. 특히 울릉도에는
호남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전라도 사람들이 울릉도로 건너가서 조업을 하고 목재를 벌채한 사실은 울릉도 검찰일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의 순천을 비롯해서 거문도 초도에서 출항을 해서 울릉도에서 조업과 목재 벌채를 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문도에는 울릉도의 흔적이 많다. 거문도 뱃노래 가사에 울릉도가 자주 언급된다. 거문도 사건은 1885년도에 영국군 함선 3척이 무단으로 점령을 한 거죠, 이 섬을요. 그때 영국 해군 제도 이름이 해밀턴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포트 해밀턴이라고 느닷없이 영국식 이름이 붙었던 곳인데,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를 차지를 했다. 차지를 해놓으니까 나중에 국제사회에서 다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철수하게 됐고, 기록들을 보면 주민들이랑 사이가 좋은 편이었다고 그러고요. 저희 할아버지 세대까지는 자주 돛 하나를 달고 울릉도를 다녔어요, 여기서요. 거문도 뱃노래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1호인데, 거문도 뱃노래인데 가사에 계속 울릉도가 나와요. 이게 주로 그 먼 항해를 하면서 또 불렀던 노래들이 있었던 거죠. 간 이유는 제일 큰 게 나무죠. 거문도 같이 따뜻한 쪽은 나무가 무르니까 튼튼한 배와 튼튼한 집 같은 걸 짓기 위해서는 울릉도의 나무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낸 안영복 장군이 울릉도에 입도할 때 함께한 어민이 주로 호남 사람이라는 내용이다. 안영복 장군은 부산 자천동 출신으로서 일본어를 잘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민들과 함께 이곳 부산포를 출발해 울산을 거쳐 울릉도를 갔습니다. 또 일본에 직접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장군의 깊은 뜻을 기리기 위해 수영사정 공원에 수강사를 지어 장군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안영복 장군은 부산에서 울릉도를 잇는 익숙한 백기를 이용해 울릉도와 독도는 물론 일본까지 항해한 대항해가이기도 하다. 일본에 당당하게 건너가서 그리고 외교적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한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안영복이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닷길은 문명의 고속도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낙동강 700리라고 하죠. 하운 물류가 구포를 지나서 낙동강 하구에 이르러서는 해운 물류와 만나게 됩니다. 그 거점 도시가 바로 부산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산에서 서해안 쪽으로 타고 가서는 한양까지 이르는 세곡선의 거점이 되기도 했고요. 거문도라든지 청산도라든지 이 거제도로부터 오는 그 소위 이 해상 교통로로서 여객선의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객선들은 울릉도라든지 혹은 또 동해안까지 원산이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되는 하운 물류와 해운 물류가 만나는 교통요충지로서 부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토를 지키고 삶을 실어 나르고 문화와 문명을 전파했다. 그 중심에는 항상 해양수도 부산이 존재했다. 부산은 대륙의 관문이자 해양과 세계로 향하는 큰 문이다.